인수대비를 떠올리면 보통 성종의 어머니, 연산군의 할머니 혹은 패비윤씨 사건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수대비 한씨의 배경에는 당대 조선에서도 손꼽히는 초특급 엘리트 가문, 바로 청주 한씨 가문이 있습니다. 집안 혼맥이 명나라와 조선 양쪽에 걸쳐있는 영향력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인수대비의 고모 2명은 명나라의 공녀로 뽑힌 영락제 후궁 여비와 선덕제 후궁 공신 부인입니다. 한학은 누이들이 명황제의 후궁인 점을 활용하여 조선과 명나라를 잇는 외교관으로 활동했습니다. 인수대비의 아버지 한학은 당시 정치적으로도 세조의 계유정난을 도운 인물입니다. 한학 누이들의 미모가 빼어나 명나라 황제들의 후궁이 된 것과 명나라 영락제의 손녀가 한학에게 호감을 가져 손녀 공주의 배필로 삼으려 했다는 이야기를 보면 친가를 닮았다면 인수대비도 미모가 뛰어났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인수대비의 둘째 언니는 시할아버지 세종의 아들 계양군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친언니가 시어머니가 되는 복잡한 족보입니다. 한학이 그 당시 명나라와 소통할 정도의 외교관이었으니 자연히 딸에게도 글을 배우게 했을 것입니다. 인수대비는 학문에 뛰어나 조선의 유학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성종 6년 내운이라는 책을 편찬해서 궁궐 안하녀자들의 훈육을 위한 교훈서를 만듭니다. 아들 성종의 부인이 12명이나 되니 질서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한씨는 문종 1년 덕종이 도원군이었을 때 15세에 혼인했다고 합니다. 덕종이라는 묘호는 죽고 난 후 추존된 이름이고 세자로 책봉되었을 때는 의경세자입니다. 세조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간 것이지요. 지금 나이로 치면 중학생 2학년 무렵이고 도원군이 1살 아래니 한창 사춘기 소년소녀 시절이었네요. 단종 2년 12월 18일 18세에 처사들을 낳고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입궁 후 한씨는 수빈에 책봉되는데 19세에 세자빈이 됩니다. 세자빈이 된 몇 달 후에 첫째 딸 명숙공주를 낳고 세조 3년에는 훗날 성종이 되는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은 지 한 달도 안 돼 남편 의경세자가 죽고 21세에 청산가부가 됩니다. 어린아이 셋이나 되고 친정아버지와 남편도 죽었으니 친정과 시댁 양쪽으로부터 끈이 떨어져 나간 것이지요. 시아버지 세조의 주선으로 세 자녀를 한 해에 다 혼인시키고 30세에 홀가분한 상태가 되는데 긴장이 풀렸는지 병이 깊게 들어 계양군에게 시집간 둘째 언니 집에 가서 피접하고 1년 만에 회복합니다. 예종이 즉위 후 1년여 만에 요절해서 둘째 아들 자율상군이 왕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궁을 나간 지 12년 만에 대비로 다시 입궐합니다. 성종이 13세에 즉위하고 나이가 어려 아직 합궁도 못한 첫 며느리 한 명의 딸 공예왕후에게서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후궁을 드립니다. 성종 4년 윤기견의 딸과 윤호의 딸을 한꺼번에 동시에 수기로 입궁시킵니다. 같은 윤씨지만 한 명은 패비가 되고 한 명은 훗날 11대 조선왕이 되는 중종의 어머니 정현왕후 윤씨 자순대비가 됩니다. 공예왕후가 시집와서 7년 만에 요절하자 3년상이 끝나고 왕비를 드리는 문제가 거론됩니다. 원래는 새로 왕비를 드리는데 윤씨가 인수대비와 대왕대비의 마음에 쏙 들게 행동했고 성종이 애지중지하니 후궁 중에서 왕비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윤씨는 왕비가 되어 아들을 낳고 돌변합니다. 대왕대비와 인수대비는 왕비 윤씨가 후궁일 때는 검소하고 우서른에게 정성스럽고 삼가고 겸손했는데 왕비가 되고 아들까지 낳으니 기고만장해져서 속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윤씨는 해산을 전후하여 후궁 정소용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참고 참다가 정소용의 해산이 가까워오자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거나 반신불수로 아들을 낳게 하거나 독살하려는 방약비책과 비상이 윤씨 처소에서 발견됩니다. 임신한 윤씨는 태교를 해서 다음 왕이 될 원자를 낳아야 하는 몸인데 질투에 사로잡혀 후궁에게 복수하려고 했으니 아들 연산군의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대왕대비와 인수대비가 왕비 윤씨를 폐위시키려던 1차 시도는 무산됩니다. 신하들은 원자를 이유로 폐위를 반대했습니다. 게다가 성종도 아직까지 왕비를 사랑해 왕비 폐위를 주저합니다. 대신 윤씨를 수빈으로 강등시키기로 했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취소하고 그냥 없던 일로 하며 나인 사머리에게 뒤집어 씌우고 죽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대왕대비와 인수대비는 마음속으로 윤씨를 포기했던 모양입니다. 원자는 윤씨를 닮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피접이라는 명목으로 원자를 궁 밖으로 내보냅니다. 원자 나이 2세, 성종 8년 강희맹의 집으로 보내져 3년이 넘도록 궐 밖에서 자랐습니다.
윤 씨는 피점 나가는 원자를 본 것이 사실상 마지막이었습니다. 윤 씨는 성종 10년 성종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는 사건으로 폐위되고 친정으로 쫓겨난 지 3년 후 성종 13년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세자 융은 새로운 중전 정연왕후 윤 씨를 친어머니로 알고 자랍니다. 패비의 죽음은 전적으로 인수대비의 의지였습니다. 원자가 세자에 책봉되면 윤 씨가 대비가 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성종 14년 원자는 8세의 세자로 책봉됩니다. 인수대비는 패비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면 후환이 있을 것이라며 반대했어요. 인수대비의 우려는 그대로 적중합니다. 성종은 융을 적장자라는 이유로 세자로 책봉합니다. 성종은 융의 난폭한 성정이 마음에 걸렸지만 왕비소생의 왕자는 융밖에 없어서 융을 세자로 책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연왕후의 아들 진성대군은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성종 25년 연산군이 19살의 나이로 즉위합니다. 연산군 일기에 따르면 즉위 후 석 달 만에 생모가 폐비되어 사사된 사실을 알았어요. 그날 수라를 들지 않았다는 짧은 기록은 당시 연산군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갑자사화는 연산군이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임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즉위 후 10년이 지나서 아버지 성종의 후궁 2명을 처단했으니까요. 즉위 후 4년이 지난 1498년 사초 한 줄이 불러온 대규모 숙청으로 살림 세력을 대거 처형한 사건 무호사화가 일어납니다. 살림 세력을 약화시킨 후 어머니를 죽인 자들을 모조리 찾아내 처단하는 사건이 갑자사화입니다. 연산군 10년 3월 20일 저녁에 연산군은 아버지 성종의 두 후궁인 귀인 엄씨와 귀인 정씨를 결박해놓고 손수 마구치고 짓밟았어요. 그러다 정씨 소생의 안양군과 봉안군을 가리키며 이 죄인을 칠하라고 명합니다. 안양군은 어두워서 모르고 쳤고 봉안군은 어머니인 것을 알고 차마 몽둥이를 들지 못했어요. 연산군은 사람을 시켜 참혹하게 몽둥이질을 해 죽였습니다. 나중에 내수사에 시켜 엄씨와 정씨의 시신을 찢어서 젖을 담근 후 산과 들에 버렸다고 해요. 연산군은 화를 못 이겨 윤 씨의 폐출을 주도한 할머니 인수대비에게까지 술상을 던지고 머리로 들이받는 폐륜을 저질렀어요. 이날의 충격으로 병을 앓고 있던 인수대비는 한 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수대비는 폐세자를 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을 거예요. 이제 연산군의 폐륜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윤 씨 폐출에 관여한 사람을 모두 찾아내 죄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죽은 한 명의 정창손, 정여창 등은 부관참시당했어요. 연산군은 공포 정치를 시작합니다. 죄인의 손에 끈을 꿰어서 끌고 오게 하고 뼈를 바르거나 배를 가르는 잔인한 형벌도 서슴지 않았어요. 이제 연산군은 공포 정치를 그만두면 서로 뭉쳐서 반역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성균관과 원각사는 기생들의 숙소로 바꾸었고 선종의 본산인 흥천사를 마구간으로 만들었지요. 연산군은 처용물을 즐겼어요. 1505년 4월에 연산군은 궁중에서 스스로 창안한 처용물을 추었습니다. 음란한 거동이 도를 넘자 이 늙은 신하는 내 임금을 섬겨대량 역사에 통하는데 고금을 통틀어 이같이 문란한 국왕은 없었소이다라며 극간했어요. 연산군은 화를 이기지 못해 화살을 쏘아 김처선의 옆구리를 쏘았습니다. 김처선은 허리를 잡고 쓰러지면서도 대신들도 죽음을 서슴지 않는데 이 늙은 황관 같은 것이야 죽음이 아깝겠소만. 임금께서 오래 국왕으로 있지 못할 것 같아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오라고 말했어요. 연산군은 활을 다시 쏘아 김처선을 땅에 거꾸러뜨리고 다리를 자른 다음 걸으라고 명했어요. 김처선은 임금께서도 다리를 자르면 걸을 수 있겠나이까라고 반문했지요. 이번에는 김처선의 혀를 끊고 창자를 해쳤으나 죽을 때까지도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기녀제도를 확대해 얼굴이 예쁜 관비는 물론 양갓집 여성까지도 대걸로 들였어요. 이때 뽑힌 기생을 운평이라고 합니다. 운평 중에서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기생을 특별히 격을 올려 흥청이라고 불렀어요. 맑은 기운을 일으킨다는 의미를 지닌 흥청에서 흥청거리다다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나왔지요. 미인을 각 도에서 찾아내는 사람은 붉은 것을 캐는 사신이라 하여 채홍사라 불렀습니다. 연산군은 장녹수가 춤과 노래에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흥청으로 뽑아 궁중에 들였어요. 장녹수는 연산군의 총애를 받아 흥청에서 후궁의 지위까지 오른 신데렐라였죠. 장녹수는 충청도 문해현령을 지낸 장한필과 그의 첩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예종의 둘째 아들인 제한대군 집에 노비와 결혼해 아들까지 두었지요. 장녹수의 용모와 성격은 연산군 일기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가난해 여러 번 시집갔다. 그러다 제한대군 간의 노비의 아내가 되어 아들 하나를 낳은 후 노래와 춤을 배워서 창기가 되었다.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도 맑은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나이는 30여 세였는데도 얼굴은 16세의 아이와 같았다. 왕이 소문을 듣고 반기며 궁중으로 맞아들였는데 성품이 영리해 사람의 뜻을 잘 맞추어서 수건으로 봉했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장녹수의 남모르는 교묘함과 요사스러운 아양은 견줄 사람이 없었다. 연산군에게 어린아이 대하듯 애교 섞인 반말을 하고 노예를 대하듯 농으로 욕을 하기도 했다. 장녹수에게 푹 빠진 연산군은 화날 일이 있어도 장녹수만 보면 기뻐하며 웃었으므로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것은 모두 장녹수의 입에 달려 있었다. 사람들은 출세하기 위해 장녹수 앞에 줄 서서 뇌물을 바치게 되었지요. 장녹수는 자신보다 예쁜 여자들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았어요. 고운 모습의 두 여인이 눈에 거슬리자 두 여인의 가족을 다 죽이게 한 적도 있었지요. 장녹수의 하인들은 장녹수의 위세를 믿고 남의 집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기도 했어요. 연산군의 관기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연산군을 아이 다루듯 할 수 있었던 장녹수뿐이었어요. 하지만 연산군의 악행과 방탕한 생활을 부추기기만 했지요. 그 결말은 돌무더기였습니다. 중종 반정을 성공하게 한 세력은 비난의 대상이었던 장녹수를 체포해 차명에 처했어요. 길 가는 사람마다 장녹수의 시체에 기와 조각과 돌멩이를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돌무더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은 연산군이 중종 반정에 의해 폐위되는 영상을 기대해주세요.